말레이시아의 고지대 밀림에 사는 새들은 노예 부조입니다. 그들이 꿈을 부족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꿈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완의 꿈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만약 어젯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운다면 오늘 밤 꿈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화해해야 합니다. 또한 꿈에서 호랑이와 싸웠다면 다음 날 꿈에서 반드시 호랑이와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삶의 끝에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31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올해가 벌써 6달이 지나갔습니다. 있네요. 작년에 정말 자신 없는 다사다난한 해를 보낸 터라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다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그때의 일들을 지금 이렇게 사회에 전하려고 합니다. 주로 주변에서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길고 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간간히 소개합니다. 제 가족은 부모님, 남동생과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는 카센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버스 운전사로 계신다고 해요. 엄마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남동생은 군대에 있고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이 저희 가족도 다른 집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 하루 중에 힘들었던 일을 짧게 공유하며 기념일이면 근처에서 함께 외식을 즐기는 그런 가족이에요. 지금은 저와 동생도 각자의 일을 하고 부모님도 더 안정을 찾으시면서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엄마도 갑자기 일을 구하게 되었고 저도 학교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어린 동생까지 살피게 되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자신감을 잃은 아빠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매일 술을 마셨고 엄마는 그러한 아빠를 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위험을 내고 일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던 동생은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점점 말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보니 한순간에 생기를 잃은 그때의 우리 가족은 같이 소중하게 같이 있는 불행을 겪었었죠. 1년의 날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준 것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경기도의 양주에서 자란 후 그곳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청년으로 시작한 우리 아버지. 어린 시절에 어린이에게 정성스럽게 배려를 해주신 이야기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일하던 할머니를 친척의 중개로 만나 결혼하기도 했어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한겨울에 야른 자켓 하나만 걸치고 있는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나온 할아버지를 처음에 싫어했지만 몇 번을 만나보니 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육이 끝날수록 그의 말을 들을수록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순수하고 정이 넘치는 성격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이라면 그 아무것도 없네 싶기도 했습니다. 시골이기는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성품을 믿지 않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막사의 시골에 온 예비 시어머니도 일도 너무 많아서 한 달 만에 후회했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농사일로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몸이 되셔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늘 지파기를 치고 다니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산속 마을까지 올라와서 고생만 하던 아내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할머니가 버스를 놓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산중턱까지 뛰어내려서 할머니를 업고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제품밤 그 골짜기로 오르는 도중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에 겁내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거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살아온 걸까요? 할머니는 힘들어하시는 몸으로도 집안일을 열심히 도맡아 하시며 아빠를 고등학교 시절까지 키워주셨던 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만 편안함을 주던 만큼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떠난 이후 아빠와 할아버지는 매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는 이제 1년이 넘도록 매일 밤 할머니가 방으로 와서 잔다는 듯이 하신다고 해요. 아마도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아빠만을 바라보고 마시는 모습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서투른 손길로 아침마다 아빠의 식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며 또 농사를 지으시면서 아빠의 학비를 항상 부족함 없이 충당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겨놓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리의 감에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견을 해 나가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께서 일노력과 힘들었던 학기를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들어가신 후 바로 취직하셨다고 해요. 직장이 근처에 있었지만 그래도 읍내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에 산골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매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만 했던 것이 마음이 쓰였던 할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읍내에 작은 하숙방을 얻어주셨던 것이죠. 덕분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취라는 것도 해보고 편안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하숙방을 찾아와 집주인에게 농산물을 주시며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부탁하셨습니다. 꼬아빠에게도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꼬박꼬박 주셔야 해요. 아빠는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게 하여 필요한 만큼을 빼두고 나머지를 모두 저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나중에 사업 빚을 갚는 데 사용했지만 어렵다는 것은 아빠에게 듣니 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졸업 후 바로 취직해 있습니다. 아빠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원하는 공부를 포기한 나를 안쓰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직장 근처로 방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엄청 오래전에 있었던 일일 텐데 한 번도 내 표정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나만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을 가게 주인과 다른 가족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몇 달 만에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아마도 아버지는 그 당시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더 신경 써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직장에서 돈을 모은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이제 그만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직 일할 만큼 건강한데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가 걷는 게 힘들어지면 그때 내려가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절망스러울 거예요. 사는 할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걸리시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이 강하신 편이라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자주 만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워낙 말주변 없는 분들이셨으니까 그리 친근하게 지내신 것 같진 않겠죠. 홍기 씨를 찾아내셨지만 돈을 벌 일만 있던 아빠가 할아버지를 내심 걱정하셨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무로 같은 회사에서 엄마를 만나서 늦게 결혼하게 되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결혼 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카센터를 차리셨어요. 운전병으로도 있던 아빠는 항상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아쉽게도 일단은 관련된 분야를 배워서 카센터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어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매일같이 퇴사 노래를 부르던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의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가 대견하다고 생각해서 때마다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가셨어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참 환경 좋으신 분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집에서 멀지 않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곤 했어요. 가녀간 사이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강아지라고 부르며 맞아주시는 모습이 좋았고 제 말에 허황 속에서 웃어주시는 모습도 정말로 기억에 남았어요. 제 응석을 받아들여주지 못했던 엄마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대해주셨어요. 아마도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여름이든 겨울이든 할아버지 집에 한 주일씩 머무르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방문했어요. 할아버지가 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할아버지 얘기를 듣다가 그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밭으로 논으로 이동하면서 일손을 도와주는 그 시간들이 왜 그토록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며 떼를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손녀가 귀찮을지도 모르는데 매달 아빠에게 전화해서 제가 언제 올지 확인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할아버지 집 앞밭에서 홀로 흙을 가지고 놀던 중에 아래통에서 키우던 큰 개가 떼어내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공격은 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울음을 터뜨렸고 5층까지 달려올랐어요. 어린이 마음에 매우 무서웠고 떨렸는지 하루 종일 무서움 속에 있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시 진정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다 봤으면서도 멀리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게 주인을 보고 할아버지는 적잖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차창을 열고 당신이 여기 이 모습을 보라며 대답한다면 나는 이런 표정을 짓겠어요.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주인한테 화를 냅니다. 이젠 코가 숨없이 될 때까지 큰 소리로 주인에게 다정한 말들을 건네기 시작하고 주먹을 쥐지 않으면서 다시 손을 벌려가면서 주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펴져요. 손에 들었던 것은 없었는데 당일 움직이는 몸은 적응해야 하는 탓에 그 반응이 일반인들보다 좀 이상했으나 그래도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이 지나고서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점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급히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모셔놓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그대로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바로 언덕벽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당신이 청년으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다. 너희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것이다. 급하게 아빠와 함께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바로 수술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수술을 기다리며 돌아다니던 아빠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오면 집으로 모셔올 것이라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또 다칠까 봐요. 모르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신 뒤에 그럼 같은 집은 싫고 옆집 정도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가까이 있으면 현재보다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한 집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보낸 마을을 떠나는 건 자신에게 셀프케어 하는 것 같아요. 재물을 옮기는 트럭 안에서 오래 참고 계신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와 함께 보낸 그 트럭 안의 시간이 떠오르는 건지요.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테고요. 그래서 집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산 할아버지 집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큰 집이었어요. 제 눈에도 매우 만족스러웠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8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했어요. 담은 할아버지는 이 낯선 시내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읽으셨다면 밭이 사르셨으니 아마 매우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곤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물었던 일은 잘 된다거나 요즘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없고 네 학교는 언제 졸업하니 등등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이 여러 적던 어렵던 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 듯이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컷센터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렵다.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주 한숨을 쉰다. 나의 식으로 말하면 그때마다의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렇게 종종 찾아뵐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1년, 2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찾아온 적은 손가락으로 세어도 허정해요.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통장 하나를 내미시하려는데 집안 살림을 위해서 보태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 틈틈이 뭘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장만 바라보다가 이걸 받을 필요 없다며 말해주셨어요. 이걸 받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아버지를 보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비록 집안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동도 어려운 할아버지의 돈을 받으면서는 너무 창피스러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된 아버지의 거절로 인해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돈을 쓸 때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동 사회관을 찾아보았고 몇 번 할아버지를 모셔가는 동안 교회 티 같은 것으로 가끔씩 동네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시시거나 장비를 두고 족구를 하신 모습을 봤었어요. 그 후 아빠가 카센터를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때쯤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집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통장을 매일려는 듯이 살펴보시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집 땅을 팔고 난 돈이 많았었으며 아빠가 우리 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으셨다는 것 같아요. 동생이 교회로 가서 항상 새로 등록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도전과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말씀도 못 드렸어요. 뭔가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어렵게 보이셨을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여행이라도 하자고 제안해 보았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다 저린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인지 정해진 대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핏줄이 섞여 있는 가족이라지만 남처럼 속내를 알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한 번 욕심이 생기면 가지를 벗듯 끝도 없이 자란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으로 오가지만 안정된 일자리로 정착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아빠는 몇 달 후 할아버지를 다시 또 찾아가셨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엄마가 위기응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상황이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계획을 미리 한 엄마는 염치도 없냐는 말을 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듣던 아빠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움을 받기로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는 가장으로서 느낄 무게가 달랐기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신 거겠죠. 할아버지의 집을 다녀오신 후 우리 집은 다시 또 잠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안정이 편안하고 익숙해진 건지 아빠는 주기적으로 할아버지 댁에 가시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동생 손을 잡고 갈 때도 있었고 집에 있던 반찬 몇 개를 챙겨 들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잦아졌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오신 돈으로 수술하고 밥을 먹고 책을 사고 옷을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도 할아버지 댁에 다녀온 뒤 한동안 무기력해 보였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사용한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번역한 글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엄마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고 어느 날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건강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었죠. 실제로 다 갚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행운만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도 후회가 되네요. 아버지는 몇 년 뒤에 버스 운전사로 취직하셨어요. 그때의 열정이 기억나요. 그러나 너무 바쁘게 나아갔기에 건강에 영향을 받으셨죠. 어머니는 수술 후 일에 조금씩 다시 착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기력이 사라져서 하는 서빙 일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생각나서인지 엄마가 너무 과로하는 걸 결코 찬성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지만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동생도 학생이라 이번에도 결국 아빠가 더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바빠져서 찾아오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전화 한 통 남기고 찾아오신 후에 시장에서 산 귤이나 사과 같은 것을 제게 주시곤 했어요.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 수척해져서 걱정이 되었지만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거칠게 져 있는지 걱정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첫 달은 힘들겠구나 필요하겠다는 말과 함께 돈 봉투를 내게 되어 놀랐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이미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시 가져가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오시면서 감사하다며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당황한 저는 1,000엔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는 다시 밖에 지원하는 걸 할아버지가 쓸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도 알차게 돌려드리면 아버지도 좋으시거든요. 월급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왜 그래요? 얘들이 왜 할 때마다 와도록 말이에요? 참견하지 마세요.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래도 엄마와의 신경질적인 대화에 할아버지는 눈치채셨는지 곧 땀이 나셨습니다. 나가셔도 엄마와의 말다툼은 계속되었죠. 엄마 말씀하시기를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사과를 해도 소용없네요. 돈을 받는 게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도하게 호드하고 계세요? 분명 제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말은 다 몇 번째야? 지금 너도 마음 편하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가 하늘을 빌어도 내가 나서 줄게야. 나중에는 그냥 다 갚으면 돼. 그런 소리를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너도 학생이고 나도 아직 고등학생이란 거 알면서 들어주는데 얼마나 관대한가요?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가만히 있어. 차가웠고 무정한 말이었다.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잠시 여유가 생겨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나 봐요. 그 사이 돈이 빠져나갈 틈이 생겼었죠. 집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고스란히 할아버지의 몫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나뿐이라는 생각에 다시 돈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해서 제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 역시 모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미쳐 난 듯이 공부하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독서실에서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길가에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엄마가 종종 다니시던 식당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주 가던 장소가 아니었는데 엄마는 한없이 눈물로 흐르면서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지닌 아이처럼 눈물을 닦아내려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말도 할 수 없었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있었던 인사를 하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혼자만의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저만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던 아빠가 운전 중에 작은 사고를 내셨어요. 다행인지 뭔지 상대 측 책임이 더 큰 사고였죠. 다시 파고 있던 승객은 몇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은 크게 훼손되었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간봉이 있을 거란 회사의 압박이 있었나 봐요. 무사고 수당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갑자기 한 달 월급치를 가자 깜이 되었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런 사고 시에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아마도 회사 측에서 경력과 경험에 없는 아빠를 얕보고 일부러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수송을 걸까 하다가 아예 이중기를 끊기 싶어 결국 회사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취직한 이후 술도 끊고 안정을 찾아가던 아버지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오히려 계속 일을 다녀야만 했던 상황이 아버지를 더 괴롭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심이 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정차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하셨죠. 저도 그때 이후로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고 서로 소통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일상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욕설도 듣기 싫어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셨는데 인사를 못 보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축구를 보고 계셨어요. 술이 치더라고요. 하루 중에 밖에서 9시간을 고생하다가 들어온 아버지는 넌 인사를 하지도 않았어. 뭐 술이야? 아까 있잖아. 신발 벗고 있는 동안에 한 거라 못 받아들이냐? 뭔 소리야? 나한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가 말 그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매번 대화를 끊어버리며 반복했고, 나중에는 전 아예 말하던 대로 되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와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졌고, 엄마와 동생도 덩달아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저도 취직하고 몸도 마음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어두워진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찰나에 아빠의 생신이었어요. 대학생이 된 동생을 제외하고 집에서 모두 모여 밥이라도 먹자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빠와 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엄마는 분위기를 다듬기 위해 애쓰시는 중이셨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엄마와 함께 밥상을 차리고 아빠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 분위기만 보면 화해나 가까워질 수 없는, 서로에게 가까워질 수 없는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집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엄마를 당황케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걸음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라 얼마 전에 삼천톡을 내려갔다 오면서 그렇게 된 거다. 어디 산이세요?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활석 가문이건 나 따위 알 데리고. 난 말했다. 근거 아닌가요? 좋아. 내리막에서 돌에 걸려 빈 거라니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모두 말이 뚝 끊겼다.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보지 못한 것처럼 부드럽게 다리를 치키며 거실 소파로 향했다. 놀란 나는 더듬어 질문했다. 무슨 수술이지? 아는 사람 없어? 할머니가 대답했다. 당신이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이 누구겠어요?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다 실수했지만 걱정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4일 동안 갔다 오라고 하는데 예리 씨 얼마나 바빠서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지. 아빠는 멍하니 듣던 척하던 중간에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뭐 했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괴혁이 있었네. 가센터는 좀 요새 어떻게 돼가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 몸고생 하느니라. 하지 말라 이쯤 되면 혼자에 쓰느라 위로 당할 텐데 이제 살림에 보태서 써라. 몇 분 아니라 민망한 실 없지? 예, 네 기 빠진 날이기도 하니까. 할아버지는 잠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아빠한테 주셨어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그 속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죠. 한국어 문법과 표현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얘를 보고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그해 앞에서 펑펑 울며 오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중풍을 맞아 손을 들었고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 같더군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자주 받는 전화는 일상이 되었고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마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안방 옷장에 갇혀서 날 동안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할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하라고 지은 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계속 물을 뿌려서 물에 빠진 생쥐를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은 다 견뎌낼 만했어요. 어떻게든 참으면 수습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라고 지가 저희를 배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손녀딸을 찾고 가족들이 때마다 교대로 할아버지를 찾아 배울 때 당신을 두고 전부 멀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애처럼 엉엉 울기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기억을 지워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픈 날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드리러 갔는데 거실 한쪽에 이불로 덮어둔 무언가가 있었어요. 엿보니 웬 박스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면서도 서서히 마실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몰래 일을 도와드리러 오신 것이었죠. 올해에도 이어서 그 일을 하신다면서 매번 봉투를 건네주시더니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겠냐라며 말씀하시더니요. 그러나 치매로 인해 어려워지자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 습관이 남아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져온다고 하니 집으로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렇게 한 구석에 모아두고 있는데 그게 하실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머릿속 어딘가에 떠도는 기업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섞어서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나에 대한 기억도 그 깊은 곳에 있을 테니까 언젠가 할아버지가 집에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슬픔과 희망을 오가며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 가까이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간간히 되돌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죠. 어느 날 아빠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하게 되어서 밤이 되면 아빠가 모셔와서 안방에서 함께 주무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 방에서 주무신 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잠들기 전 할아버지가 역정을 부리셨는데 4시가 넘도록 잠들지 않으시더랍니다. 고래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안방에서 제 방까지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아빠는 그냥 들여보내겠다며 제게 말씀하시고 수리책이 계속되어 새벽까지 소리가 이어졌어요. 아빠께서 간신히 할아버지를 재워주셨고 그 후에는 엄마를 군말씀하여 선방에서 주무시게 하셨어요. 저도 잠들기 힘든 밤을 거실에서 혼자 계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는 무태이고 아버지 한 분을 돌보는 일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을 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인데요. 요양원에 보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요양원은 다양한 도움을 주더라고요. 간병인도 있고 시설도 괜찮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작은 방에 머물러야겠지만요. 나중에 돈을 중간에 두고 있으면 그때 바로 옮겨두는 것이 좋아야지. 자꾸 안 되잖아. 왜 그런 거니? 거기에는 우리가 없잖아. 아버지는 그런 증상을 겪고 계신 것도 아직 1년밖에 안 됐거든.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그래도 내 수입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시간도 아닌데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안 도와줬거든. 아니에요. 그동안 당신이 제일 쉬었을 거라고. 나, 너, 그리고 윤재가 매주 3번씩 번갈아 가면서 일한 것은 다 알잖아. 아무도 힘들다고 투덜거리거나 술을 먹었던 적이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힘든 줄 아느냐고 계속 못해 놓겠다는 거야?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요? 그러던 중에 천벌을 받아 치워 나섰다는 얘기인가요?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라 하면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제 마음이 가장 아파서 결정을 했어요. 내링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는 분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전체가 망가질지도 몰라요. 엄마와 아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빠를 너무 미워해요. 하지만 이미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서서 모두에게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깰까 봐 너무 서두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방 맞은편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태껏 들었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외부로 나와서 우리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우리 먹기에 미소를 짓더군요. 가장 안쓰러운 일은 왜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잘 들을 수 있는 시기였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꽃을 꽂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길 바라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할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제 울먹거리는 목소리의 아빠와 엄마가 어느새 뒤에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들으시겠다고 물어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들었단 채 고개를 내저으시며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한 대답으로 보였지만요. 고개 숙인 아빠는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알겠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계셨죠.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데 이제 들은 건 잘 숨쉬고 옆에 계셔서 이야기도 듣고 계시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십니까? 아버지야, 전북 지역을 지워버린 것 같아. 송지원, 들어가. 할아버지 해도 된다 바라보며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심한 말을 들려도 들어주지 않아? 아버지가 뭐라 해도 다 듣기를 바란다. 혼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야?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쉬운데 왜 세상은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게 보이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할아버지도 우리는 함께 살아나가자고 운운했던 것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족입니다.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면 똑같이 할까? 내가 먹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가장 먼저 아빠부터 버릴 수 있을까? 악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서 팔을 천천히 잡아주더랬어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만하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웃어 보이셨어요. 날 말리며 가볍게 호소하셨다. 아빠도 할아버지 하나뿐인데 자식이 너인 것을 듣는 건 싫어할 거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느린 움직임으로 했지만 어느 때보다 서둘러 손길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여 아빠가 다가가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종이 조각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남겨두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할아버지를 안아 일으켰고 저와 엄마도 함께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코 고집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드리니 돈 문제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가 감성적으로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때때로 고개를 뒤로 하고 눈물이 흐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노력 중이에요. 제 삶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할아버지와의 시간도 소중히 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돌려드리기 어렵겠지만 천천히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엄마도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다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빠도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술을 완전히 끊고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계신 저녁 때나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봐요. 각자가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었고, 저는 요새 면허를 새로 따서 할아버지를 차로 모셔 다양한 곳을 둘러보고 있어요.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빠와 함께 가기도 하면서 새로운 곳을 많이 찾는데,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셔서 생소한 곳에 가시는 게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쉬는 날을 언제인지 미리 말해주는 날도 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하시지만 함께라면 내리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아직 어립지만 할아버지가 밤보다도 더 길게 걸어온 시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삶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제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좋은 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느린 걸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현재를 살피며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끼리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가족과 더 만나고 더 이야기를 나누며 더 솔직하게 사랑을 나누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겠죠. 당신이 제공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